선거로 만나는 역사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선거와 시대의 개혁가입니다. 반상의 법도가 지엄했던 조선시대, 백성을 중심에 둔 세상과 그리고 이제 사상을 그린 인물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학개론의 스토리텔러자 씬스틸러 두 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선거와 시대의 개혁가입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개혁이란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아시죠? 좀 더워지는데 갑자기. 아니, 이렇게 조직도 리뉴얼하고 뭣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좀 바꿔줘야 하는데, 조선에서 개혁을 꿈꾼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천인공노할 그럴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천인공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부터 이제 장사하는 장사치까지를 이제 신분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분은 이제 양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인하고 천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분처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반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일 텐데 지나가던 평민이 허리를 90도를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하면 당시가 얼마나 뭔가를 바꾸는데 어려웠던 시기였겠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뭐 천민이라고 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맞죠? 칭찬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일을 잘못하면 굉장한 구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천민쯤 되면은 네. 자칫 잘못하면은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본적으로 경국대전 하면은 조선의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민은 그 양민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급 이야기를 해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계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지신 법전에서 언급하지 않은 인물, 바로 왕입니다. 정도전에 사람이 조선에 뭔가 틀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조선 경국전 그런 데서 경국대전은 아니고 조선 경국전, 예,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조선 경국전을 쓰면서 그렇게 그 왕이, 어떤 사람은 현군이 나오지만 남군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신 공치를 해야 된다. 결국 거기에 이제 적용된 이념이 고려 또는 이제 그 이전에는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유교 이념이에요. 그렇다면 뭐 조선을 지배했던 게 결국에는 왕, 양반, 그리고 뭐 유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그 유교가 상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운용이 되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리학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등장하는 이기론 들어보셨죠? 질문을 하시지? 이기론? 뭐지? 그러니까 성리학이 이제 성명의리라고 해서 이제 세상의 이치를 이제 궁구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문의 바탕이 되는 어떤 원리가 이제 이고,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기가 되는데, 이게 자연의 모습이 인간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신분도 정해져 있으니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이기론이 결국은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왕과 양반,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 3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 왕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개혁을 좀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뭐 조선의 르네상스니 그렇게 말하는 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앞장서서 개혁을 한 사례죠. 근데 왜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기득권자 같은데 그 왕이 개혁에 앞장섰을까요?
왕이 가장 철벽을 쳤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 왜 그랬는가 하면 아까 분신 공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념은 참 좋아. 왕이 독주를 하지 않도록 신하들이 잘 막아준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왕이 한 걸음도 못 나가도록 막아주고 있네. 너무 철벽방어야 이게 완전. 너무 철벽을 쳤구나. 그래가지고 왕한테는 계속 간섭이 많아요. 왕이면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너는 몇 끼 먹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예, 뭐 뭔가 기억을 되살려서. 예. 왕의 옆에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선 영감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나오실래요? 좀 나오실래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나한테 그렇게 절약 근검을 강조하면서 지들은 보니까 집에 가서 뭐 4끼 5끼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산의 진미를 펴놓고 먹어.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그 세금이 들어갈 것이 결국은 이제 고관 대작들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죠. 영조라든가 정조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개혁을 열심히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인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탕평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조 정조가 어떤 방식으로 그 시기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단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이제 소위 말하자면 당쟁이 치열할 때였고 거의 피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투쟁 끝에 왕에 올라왔으니까 영조가 상당히 이제 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이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게 그냥 노론과 소론끼리 이렇게 노론과 남인끼리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돼버렸냐. 우리 함께 좀 나가자. 그렇게 나와가지고 영조가 탕평책을 주장을 하죠. 영조가 자신은 노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코 이 지지만 갖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탕평책이라고 하는 개혁안을 내놓게 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른들이 싸우니까 집안이 결정이 돼요. 노론 집안, 소론 집안, 남인 집안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어디서부터 싸우냐면은 성균관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탕평비를 딱 하고 세웁니다. 지금도 이제 성균관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보면은 탕평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 탕평이라고 하는 거는 고루 인재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탕탕평평실이라는 방을 만들거나 도장에다가 모든 사람을 두루 쓴다라는 게 탕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탕탕평평 평평탕탕 도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결제를 할 정도였으니 그걸로 탕탕 찍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걸 탕탕 찍으면 이제 평평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겠다는 뜻. 그러니까 단순한 인재 등용을 넘어서서 왕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된 어떤 그런 정책이 탕평책, 인재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통해서 등용된 인물은 누가 있어요? 인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조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남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등용했다라는 것은 정조의 의지를 일정 부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개혁가 하면은 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서 싸우고 뭔가 들고 일어나고 뭐 이런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굳이 따지면 금수저인데. 양반? 네, 근데 좀 등급 외 금수저. 등급 외의 금수저요? 남인 계통에서는 뭐 굉장히 어쨌든 좀 있는 굉장히 집안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긴 해요. 네. 문제는 그 아까 나왔던 그 당쟁에서 결국은 남인은 만년 야당으로 남았거든요. 남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정약용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린 패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무슨 뭔가 그 당시 정치 지형에서는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퍼먹고 있는 것은 이제 그냥 누룽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개혁가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이게 성리학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실학자 아니었어요? 실학자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또 유학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학자들을 이제 성리학자랑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기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정약용이 한 말이 뭔가 그걸 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이기론에 대해서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하나도 쓸데없다. 정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맞아. 어떻게 하면 나라가 좀 부강하게 그런 거 아니냐. 상식이라는 면에서도 정약용이 상당히 강조한 사람 아닌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해 봐서 알아요. 네. 어떤 걸까요? 책 되게 많이 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뭔가 그 실용적인 걸 따져서 이렇게 좀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그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유배 생활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배지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몇 권의 저서를 지금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정리한 거는 여유당 전서에서 한 500권 정도가 되는데요. 네. 나라에서 버림을 받고 귀양으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포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뭘 하겠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씨나 짓고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서울만 보는 거예요. 언제 서울에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올까. 그런데 다산은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침 또 주변에 이제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일종의 다산 학단을 만들어서 출판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하고 편집하고 그 내용들을 쭉 한 18일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인 마제 남양주로 와서 그 책들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했던 이제 일표이서라고 하는 경세유표, 목리심서, 흠음신서를 포함하는 다산의 명저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만큼 거기 자기 저술 활동에 대해서 혼신을 다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렇게 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손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은 제사 지내라고 뭐 구해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쓸데없고 나의 진짜 혼을 기리고 싶다면은 내가 쓴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어보고 그리고 그 뜻을 새겨보고 그래라. 그렇다면 내 영혼이 기뻐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와 정약용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방 직후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를 세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원목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부터 나옵니다. 도대체 백성이 관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 백성이 만들어진 걸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백성이 먼저 있고 그 백성을 위하여 관리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임금을 말하자면 추대해서 선거로 뽑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근데 한번 뽑았는데 시원치 않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떨어뜨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민주주의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그 붐이 좀 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왕권이 다산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왕권이 약한 왕권일까요? 강한 왕권일까요? 고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네, 그래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왕의 권한이 약해져야지. 그렇죠. 왕의 권한이 강해지면 이거는 뭔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방금 했던 말하고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산은 대표적으로 왕권을 강화하자는 사람이었어요. 오, 그래요? 왕이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되옵니다. 전통에 맞지 않사옵니다. 뭐 그 사람은 개혁가로서는 약간 함량 미달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서 그 신하들이 사실은 이게 백성들이 고열을 짜버리고 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왕을 든든한 개혁 세력으로 백성을 위한 그 개혁의 주체로 만들므로써 이제 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산 정약용 하면 떠올리는 게 또 애민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의 이 같은 행보가 아무래도 뭐 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뭐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산의 저작이라든지 평소에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을 사랑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7년에 이제 곡산 부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정약용이 이제 부임을 할 때였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사또가 있을 때 그 당시 동네 사람이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00명을 데려다가 지금 정치가 잘못됐으니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배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산이 보통의 이제 여느 사또라면은 이계심이 딱 나타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잡아라. 주리를 틀어라. 그렇죠. 사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산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 전사또의 조세 정책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계심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과했다.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왕이 그 얘기를 전후사정을 다 듣더니 그 얘기가 맞겠다. 이런 처분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다산이 이계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냥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근대 민본과 현대의 민주주의에 분명한 격차는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격차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산이 이계심에 대해서 태했던 태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애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역시 배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피소드 다산에 얽힌 그걸 한 가지 드린다면 1801년 드디어 이제 말하자면 유배 생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드디어 스타트를 한 거예요. 형하고 헤어졌어요. 형은 이제 흑산도 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자산호보 지으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오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남 광진으로 유배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 주막집의 주모가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술 주시고 뭐 안주 주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근데 제가 참 배우신 분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세상에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산이 진짜 내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스승이요 하는 식으로 당신이 진짜 훌륭한 말을 나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산도 남녀가 그렇게 불평등한 것이 안 좋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도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깨닫고 그런 거죠. 왕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추대한 백성의 그러니까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다산이. 결국에는 이제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뭐 행동이나 말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또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또 실천한다는 게 진정한 또 개혁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역사 속 민주주의와 정치 이야기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듣고 보니까 조선시대가 뭐 아주 꽉 막힌 시대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개혁가들은 그러면 좀 어떤 세상을 그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결국은 이제 추구했던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국강병, 민생 안정, 일단 구호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약용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법이란 것은 당시 왕이 만드는 것이었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왕도 지킬 수밖에 없는 국법을 그런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봤던 것이 아마 정약용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잘 퍼지질 않고 와닿지가 않죠. 정약용의 사상도 그 직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종이 먼저 이제 조선 말에 그 대한제국 때 그 말하자면 정약용을 평가합니다. 왜 평가했는가 하면 왕권 강화가 있어서. 네.
그걸 때문에 이제 정약용을 소환해가지고 이거 참 좋은 책이다. 그때 처음에 여의도전서를 편집해요. 그래, 이거 다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그 역사가 참 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온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 속 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 선곽 인물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역사 속 정치 개혁가를 꼽아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을 좀 꼽아보셨을까요? 이왕 조선으로 갔으니 끝까지 조선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의 거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인데 네. 정약용의 후배뻘 되는 사람입니다. 해강 최한기. 이 사람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천하오락 제선거. 천하의 즐거움과 슬픔은 모두 선거에 달려 있다. 조선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기 선거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고요. 향거 이선제라고 했을 때 그걸 줄여서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거 이선제라 하면 전에 과거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옛날 한나라 때라든가 중국에 이때 있었던 제도인데 관리들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중앙에서. 그럼 각 지방에서 향해서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제 도덕성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해서 그 향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라고 하는 좀 큰 행정 단위에서 다시 또 선별을 해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그럼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 사람들 관리로 쓸만하다 하면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이 사람의 인정이라고 해서 대표작이 있는데 거기 한 70%가 선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최한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결국은 사람은 다 욕망의 동물이고 그 욕망이 모여가지고 공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다. 나는 이걸 주장하고 나는 주장하고 나는 어떤 사람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다 함께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결국 공론이다. 그 공론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갖고 있었던 인재가 아니었는가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선시대였던 만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선에서 꼽아주셨고 작가님은요? 네, 저도 오늘은 조선에서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네. 1618년 광해군 때 능지처참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정치가이며 사상가로 평가받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진 거는 소설 덕분이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주민센터 모든 곳에 찍혀 있는 인물. 을 지었던 허균입니다. 그래서 허균은 사실은 이제 임모광우를 패배하는데도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광해군 때는 또 영창군을 올린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영모로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당시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서자와 어울리면서 인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재를 서얼이라고 안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신분제 좀 균열을 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고 또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새겨들어야 될 얘기는 그 백성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에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선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선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키워서 존중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면들이 허균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거학 인물로 허균을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대의 개혁가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역사 속 시대 그리고 이제 사상의 이야기를 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역사 속 개혁가들의 삶과 정신이 결국에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선거학개론은 선거 속 숨겨진 이야기를 또다시 찾아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